한국당의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 이후 여야 갈등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한 황교안 대표의 원색적인 비난에 민주당은 도를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손학규 대표의 사퇴 여부를 놓고 갈등에 휩싸인 바른미래당에서는 안철수, 유승민 두 전직 대표 등판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자유한국당 토요일 대규모 장외 집회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약 한 30분 전이죠.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 합의를 했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사당이 합의를 한 의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그동안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처럼 선거제 개표 문제가 정치권의 최대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자유한국당은 지금 계속 극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여야 사당이 공조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이후에 그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연대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동안에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당론을 모으지 못해서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의총 때도 그때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 발언 때문에 결국 의총 중간에 표결로 들어가지 못하고 의견을 모으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찌됐든 원내대표들끼리는 최종 합의안을 냈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당론을 모을 것인가 이런 이제 초미의 관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김관용 원내대표의 생각이 좀 궁금해요. 네. 왜냐하면 당내에선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고 또 사개특위에 지금 야당 간사가 오신환 의원이기도 하고 예. 5분의 3이 동의를 해야 지금 공수처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오신환 권은희 의원 2명 중에 1명이라도 반대하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위 자체에서 못 올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못 올리는 상황인데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 동의가 있었던 것인지 김관용 원내대표는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이 최고위원께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신환, 권은희 두 국회의원은 이제 특위 내에서 어쨌든 소신을 갖고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당론으로 강제하기 위해서는 당론 지정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당의 구성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수치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겠지만은 절차상으로는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이 단일안 발표하는 것이 대단한 성과인 것처럼 나오긴 했지만은 사실 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우리가 잘 보면은 애초부터 약간 삐걱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과거에 이제 선거법 협상을 통한 선거제도 단일화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달도 전에 더 나왔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렇게 늦어진 거는 애초에 이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 가지고 패스트트랙으로 묶이기 어려운 두 가지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같이 묶었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팔려면은 예를 들어 삼겹살이랑 상추를 같이 세트 상품 묶어가지고 팔면은 이게 되는데 이게 삼겹살이랑 기저귀를 묶어놓으니까 이걸 누가 사냐고요, 이거를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누구는 기저귀 때문에 반대하고 누구는 삼겹살 때문에 반대하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현실을 지금 오늘 발표를 통해 보여준 것이고 어쨌든 어떤 삼겹살과 어떤 기저귀를 합칠지는 이제 결정됐어요. 근데 과연 이게 시장성이 있을지 아니면 또 이 국회 다수 구성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죠. 시청자분들께서 뭐 다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건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일단 합의를 한 내용이고 다시 또 당으로 돌아가서 내일 추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본회의 표결 순서를 보면 선거법이 제일 먼저거든요.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도 내부에서 이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추인이 거기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지금 사실은 의견이 좀 잘 안 맞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를 조금 더 미리 앞서서 이 부분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은 또 모르겠는데 지금 사실상 선거 국면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연동형 비례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냥 현행 지역구 중심의 그러니까 그 초선거구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민주당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고도 1대1로 싸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평화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고 또 바른미래당은 뭐 앞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당론을 과연 모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건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조치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린 양보할 만큼 최대한 양보했고 할 수 있는 것만큼 최대한 했다 이런 걸 남기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당내에 가지고 가서 뭔가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 자체를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선거제를
다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건 맞다고 인정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한국 사회에서 선거제가 언제까지 좀 이런 형태로 이렇게 민심이 왜곡되는 형태로 그대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한국당의 태도를 보면은 아예 이런 거 하기 싫다고 하는 태도란 말이에요. 협상을 하려고 한 의도 자체도 보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야 사당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이거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인정을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정치 현실상 과연 이게 당내 추인 절차를 다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모두 회의적이긴 하지만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넘겨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에 들어서 처음으로 장외 집회가 열렸는데 한 줄 평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최고위원 먼저 해주시죠. 야, 여름이다. 여름이다. 예, 이게 사실 우리가 충기투쟁이라는 단어는 좀 들어봤을 텐데요. 예. 보통 이 날씨가 따뜻해져야지 이런 장외투쟁 모드도 들어갑니다. 이게 날씨가 추울 때는 이런 게 좀 수단으로서 고려되지 않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을 주도해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나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은 그건 당에서 주도한 것도 아니고 당과는 색채가 좀 많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주도했던 것이고 예. 과거에 보면 우리 기억나는 게 박근혜 대표 시절에 보면은 그때 뭐 4대 악법에 대해서 투쟁한다 그러고 뭐 사학법 반대 투쟁하고 이랬던 예. 그런 추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데자뷰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죠. 그 당시에 박근혜라는 그 선거의 여왕이 예. 그럼 평시에 리더십이 있느냐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또 보여줬던 것이 사학법 반대 투쟁이나 이런 것들, 미디어법 반대 이런 투쟁 같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뭐 그리고 세종시 문제도 그렇고 예. 그런 어떤 평시 이슈를 가지고 황교안 대표도 이제 나서가지고 본인의 평시 투쟁력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그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말 장외 집회에서는 뭐 김정은 대변인 발언도 나왔고요. 종북 굴욕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한 줄 평 한번 해주십시오.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예, 죽음을 기억하라. 예.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뭐 그 황교안 대표가 당의 중심에 서고자 하는 욕심도 있을 거고 또 보수 진영을 하나로 결집시켜야 한다고 하는 절박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거는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상대편을 이런 식으로 거의 모욕주기에 가까운 발언으로 자기 세를 결집시킨다는 건 일정하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거, 색깔론으로 뭔가를 정치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사실 합리적 보수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지금 여전히 과거의 그 어떤 냉전식, 이념적 사고, 색깔론을 가지고 여전히 자기 세를 결집시키려고 한다면 예. 이전에 뭐 물론 이제 탄핵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뭐 여러 번 선거에서 지기는 했지만 이전의 자유한국당과 이전에 이제 과거 보수 정당과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고 선거를 치른다 한들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왜 자유한국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았는지 이걸 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황교안 대표 발언에 이해찬 대표가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아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역시 황교안 대표가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을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그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도를 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분이 그렇게 입문해가지고 막판을 무엇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런 발언을 하면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책 방향을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독재적 행태를 계속한다면 더 많은 국민들이 거리를 메우고 청와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도를 넘는다.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오늘도 온갖 독재적 수단을 동원해서 정권을 유지할 궁리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입에서 저런 말 나오는 게 좀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예. 예. 바로 전임 정권의
그 총리이기도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예. 그럼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어땠는지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이 좌파 독재면 그때는 우파 독재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훨씬 더 심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 예. 그러니까 과연 그때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신 분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는 좀 그건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요. 지난번에 국회 뭐 그 연설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황교안 대표가 지금 다시 또 인용하면서 뭐 무슨 외신 인용도 그때는 뭐 외신 인용을 일부러 뭐 생략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예. 인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 지금은 인용했다고 해명도 못할 것 같거든요. 예. 그냥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변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격화시킨 거 아닙니까? 이건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자유한국당이 집권자고 자유한국당 대통령이 있는 상황에서 예. 민주당 쪽에서도 누구의 대변인이다. 예를 들면 좀 극단적으로 비교하면 아베의 대변인이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공격을 하더라도 좀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 공격을 하는 게 맞다. 예. 뭐 이건 자유한국당이 뭐 김성태 전 원내대표 시절에도 그랬지만 들판론도 얘기하고 들깨론도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예. 야성을 기르는 과정도 중요하고 보수 진영을 뭐 결집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 결집이 누구를 향한 증오로만 표출이 되면 나중에 가서 선거 가까워지면요. 선거는 어차피 수권 운영이 있는지 또 저 정당이 제대로 된 대안을 내세우고 국민 민심을 제대로 읽었는지를 잘 살피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아무리 지지 세력을 결집한다 하더라도 그때 가서 국민들이 당신들의 리그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건 너무 과도하고요. 이렇게 만약에 자극을 하면요. 이 보수 진영도 결집하지만 진보 진영도 결집하는 거예요. 예. 같이 결집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파나 이런 국민들이 볼 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어느 쪽이 좋은지를 찍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 싫어하는 걸 안 찍는 방법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아까 나경원 원내대표 수석 대변인 발언으로 거기 대응하는 과정 속에서 약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이게 반복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원래 야구하면은 선발 투수 올라오면요. 그 선발 투수가 처음에는 분위기를 보죠. 오늘 심판이 어디까지 스트라이크로 잡아주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해보니까 민주당은 저쪽으로 던지면 무조건 스트라이크다. 확인된 거죠. 왜냐 던졌더니만은 완전히 뭐 기자를 완전 맹폭해가지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 항의 성명까지 내질 않나. 예. 무슨 뭐 굉장히 반응 자체가 어떻게 돌아간지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결사옹이 모드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때 똑같거든요. 대통령에 대해서 결사옹이하는 모드를 보이는 여당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한 번 저기 던져내 스트라이크다 또 던질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는 굉장히 계획되고 의도된 발언이었고 예. 오늘 이해찬 대표의 발언을 보니까 역시 검증된 스트라이크 존이다. 거기 던지면 계속 스트라이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야구에 비유하셨지만요. 좀 네. 폭투예요. 그냥 폭투를 던져서 지금 타자가 맞을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자가 뛰어나갔어요. 투수한테 항의하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폭투 던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은 룰이 국민인데 있잖아요. 지난번에 스트라이크 잡아준 겁니다. 지난번에는. 폭투냐 민주당의- 스트라이크냐 지금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네요. 그럼 물론 뭐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뭐 자기가 던지는 거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던졌다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예. 상대편이 그러면은 그렇게 폭투 던진 거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그러고 그냥 무조건 참고 넘어가야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도해서 던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간에 싸울 수 있고요. 예. 야성 기르는 것도 좋고 정치 권력 투쟁하는 것도 좋아요. 그거는 권력의 기본 속성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편을 저렇게까지 땅바닥에 떨어뜨려서 막 밟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편은 잘하셨어요. 정치니까 그럴 수 있지요. 라고 이렇게 점잖게 반응해야지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물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진흙탕에 굴러서 상대편도 진흙탕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예. 같이 진흙 딱 뒹굴뒹굴하면서 묻히는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를 하면 한국 정치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그래서 솔직히 민주당에서도 이제 전직 정치인들 일부가 방송 나와서 실제로 이제 뭐 온라인에서 누가 쓸만한 나베 같은 표현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특정 정치인이 친일파도 아니고 그냥 일본 대변인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본 그 자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뭐 그 정도면은 저는 그거 당연히 제어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거기서 기준이 드러난 거라 좀 보고 저는 또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요. 최근에 유행시키는 토착 외구라는 단어 같은 것들 예. 그게 얼마나 국민 분야적 단어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실제 민주당 공식 그 발언 중에서 나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저런 어떤 스트라이크 존을 설정한 것 자체가 누군지 생각해 보면요, 저 정도 발언은 전 토착외 후보에 비하면 대변인은 굉장히 고품격스러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근데 좀 어려운 질문 하나 네. 드리고 싶은 게, 뭐 당연히 야당은 정부 여당 비판할 수 있고 여당 역시 네. 야당을 비판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면 아 이건 막말이다, 어느 정도 수준이면 저 정도는 용인되는 비판이다, 그 기준을 어디까지 저희가 좀 아니 저는 생각해봐야 김정은의 대변인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그 외교를 펼치는 데 있어가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생각하지 말라는 정치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 좀 봐요. 예. 그냥 뭐 찌질하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건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거는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걸 단순히 그냥 막말로 치부하기 좀 어려운 거 있다. 상대편을 모욕을 주기 위한 그런 발언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예전에 그러면은 진보 세력에서 보수 세력을 공격할 때 당신들은 재벌과 대기업의 대변인이야라고 했을 때 그게 막말입니까? 저는 그거는 앞으로 정책을 펼침에 있어가지고 재벌과 대기업보다는 서민이나 소상공인들을 생각해서 정책을 펴달라는 주문이 담긴 말이었다 좀 보거든요. 예. 저는 황교안 대표의 말이 뭐 듣는 사람 불쾌하겠죠. 왜냐? 재벌과 대기업을 대변한다 그러는데 사실 그 당시에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도 아니야 우리 그렇게 정책 펼치는 거 아니야라고 항변하고 싶겠죠. 근데 그런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그걸 막말이다를 규정지어 버리는 거는 또 이제 입을 막자는 의도가 더 강한 거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에서 막말이라는 것 예. 과거에 아무한테나 그냥 뭐 왼손만 들어도 종북이라 할 것 같으면은 종북이라는 단어가 희화화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막말이라는 단어의 범주가 너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분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내가 막말이. 기분 나쁜 막말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다 반응하는 게 뭐 그건 당을 가리지 않고 그런 식이거든요. 좀 그렇다고 했을 때 조금은 이 막말이라는 범위를 좁혀야 될 필요성도 있다. 저는 뭐 굳이 뭐 제가 미국의 정치 상황이 다 옳은 것이다 또는 그 문화가 옳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은 예. 우리나라에서 막말로 지금 윤리에 가 있는 것들 미국에 갖다 놓으면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저는 그런 거예요. 남쪽의 대통령을 북쪽의 최고 권력자 그리고 그동안에 독재를 해왔던 그 권력자와 비유를 하고 그 사람의 입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게 한국 사회에서 이게 막말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그렇게 북쪽에 대해서 비판하고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고 예. 지금 분단 이후로 지금까지 그런 얘기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런 당의 입에서 지금 정부에서 비핵화 추진하고 그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 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을 거기에 있는 독재자의 대변인이라고 비유하는 게 자유한국당이 생각할 때도 이건 막말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비열하지만 한번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 외교 상황 속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김정일 앞에 놓고 내가 당신의 대변인도 하고 변호인도 했어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저는 뭐가 잘못됐냐는 거죠. 거기다 대고 오히려 뭐 독재한 사람의 대변인이란 말이 막말이다라고 한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부덕덕한 사람이죠. 김정일의 대변인이 되겠다, 변호인이 되겠다, 해외 정상한테 가서 자처했으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그거는 민주당이 기준을 그쪽에 세워야 된다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평화 정책을 펼친 데 있어가지고는 아 그렇다 우리가 변호인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가 성과로 증명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아니 우리가 변호인이라 하면서 이거 막말이다 이렇게 나가는 순간부터 그럼 앞으로 진짜 진정한 변호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최근에 오히려 북한과의 어떤 그 북한의 막말이 이제 시작되고 있잖아요. 예. 좀 그런 걸 보면서 뭐 조정자니 뭐니 이런 말 하지 마라 이런 말 들으면서 아 오히려 여기에 이제 반사적으로 민주당에서 우리 대변인이 아니야.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저는 그 평화 무드라는 것 그거 잡고 있던 것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를 풀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우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직접적으로 네, 관련돼 있는 맞습니다. 문제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와 연결돼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가 그걸 나서서 풀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안 풀어주는 거 그러면 미국이 대신 풀어주겠습니까?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북쪽을 대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요 지난 정부 시절에 또 그 전 정부 시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서로 간에 핵실험해라 미사일 쏠 때면 쏴라 우리도 그러면 쏠게 이거 외에는 더 대안이 없었잖아요. 그럼 비핵화를 해가는 과정에서 지금 있는 문제잖아요. 그걸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북쪽을 대변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누가 그거 풀고 싶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풀 생각이 없는 거지. 대변인 조금 더 발언이-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더 대변인 미래로. 발언이 지금 외교 문제로까지 흘러간 것 같은데 다시 황교안 대표 이야기로 돌아와서 좀 집회에서 발언들 살펴보면요. 네. 대변인 이야기도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진 않았거든요. 이것도 역시 뭔가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데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한국당이 이제 건드리는 부분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지금 밝히고요. 사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입장을 명확히 밝히긴 좀 어려울 것입니다. 네. 법률가로서 어떤 원칙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뭐 좀 뭐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형집행을 받을 수 있어야 되냐 이런 취지로 언급할 뿐, 다만 여기서 탄핵에 대한 부당함이나 아니면 탄핵에 대한 정당함이나 이런 것을 밝히는 순간부터, 물론 그때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모호한 발언들을 많이 했지만은 지금 와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요, 좀 거기다 뭐 칼로 그은 듯한 입장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을 또 이제 혼란을 몰고 갈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률가로서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을까.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당도 아마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오늘 구치소 현장 조사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형 집행 정지에 대한 생각. 이게 가능합니까? 규정상으로도? 그러니까 규정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일이고요. 예. 아직 뭐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제 2년 그 구속 기간이 있는 것은 이제 형이 집행이 된 건 공직선거법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또 남 탓을 하더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도 안 나왔고 자기 스스로가 포기한 거 아닙니까, 재판을. 그래서 그게 전략이 잘못됐다는 얘기 뒤늦은 후회가 또 보수 진영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묻고 싶고요. 뭐 방금 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고 법조계 인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법조계 인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변호하나요? 법조계 인사가? 그것도 전 이해가 안 되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보수 진영 중에 극화되어 있는 진영, 이른바 그러니까 태극기, 예. 지금 대한애국당 이런 세력을 품기 위해서 이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일종의 선동 정치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선동하면은 사실 국민의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달아요. 예. 많이 달면은 그때 굉장히 분노했던 분들도 이게 뭐지라고 지금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현상, 아주 너무 자연스러운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을 역으로 지금 선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 건데 예. 정치인이 그래도 됩니까? 정치인은 최소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지난번에는 뭐 여성의 몸으로서 이런 표현을 하던데 여성의 몸이면은 그러면은 형을 집행하거나 죄를 저질러도 그냥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인지 저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자유한국당은 제가 충고를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주 없음 병 걸린 것 같아요. 주어 없음 병. 예. 그러니까 자꾸 뭘 얘기를 할 때 부담스러우면 주어 빼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데 좀 그러시지 말라. 그러니까 자꾸 책임 회피하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예. 자꾸 애둘러서 본인들이 말하는 거 다 전달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상황에서 자 그러면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사실 디스크라는 증상을 네. 통해 가지고 어떤 형집행 정지를 끌어낸다는 것, 특히 지금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기결수 상태로 전환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자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일어났다고 친다면은 그럼 그것은 황교안 대표의 공인가 아니면 거꾸로 정권의 판단인가에 대해 가지고 예. 저희가 그걸 갖고 아마 다음번에 만약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다면 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발언들이 아닙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말했듯이 원론적인 발언들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오히려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는데 형집행정이 선택했을 때 그것이 가질 정치적 파장을 뭐 고려는 안 했겠지만은 있지 않겠느냐.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이제. 자, 주제를 넘기기 전에 문희상 의장이 오늘 여당 원내대표 불러서 한 이야기 참 와닿는 말이 있었습니다.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껴두고 해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좀 이 얘기를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제 바꿔보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이 지난 20일 향년 71세를 일기로 별세를 냈습니다.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분인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뭐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이고요. 그냥 장남으로서 자식과 부모의 관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예. 동지적 관계에 가까웠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71년도 민청학년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그때도 이제 구속됐고 예. 가진 고문 다 당했고요. 특히 이제 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5.18 그 민주화 운동을 덮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사건을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도 또 가장 가깝다고 하는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구속이 되기도 했었고 굉장히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김근태 전 의원도
결국은 60대 아까운 연세에 그 파킨슨병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홍일 씨, 그러니까 고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파킨슨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올라갔지만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뭐 영광을 받아야 될 나이쯤 됐을 때 네. 오히려 아버지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나는 멍해를 짊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정도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예. 움직일 수도 없었던 좀 엄혹하고 힘든 시절을 겪은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뭐 김홍일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말 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는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에 또 기사를 접하는 와중에 최근에 또 이제 이호 여사께서 건강이 안 좋으시다고 예. 해서 또 이 참 측근들이 그 김홍일 의원의 어쨌든 그런 별세 소식을 또 그쪽으로 전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도 이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결합이었지만은 예.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DJ 정신을 이제 상당 부분 계승하겠다는 취지로 출발했던 정당이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주 세력이 원래 그 과거 보수층에서도 민주계 세력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이제 활동해왔던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록 지금 보수와 진보라는 것으로 갈라져 있긴 하지만은 예. 내부에서 이제 또 당의 중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의한 동질 감정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애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사실 그 민주화 운동의 영웅들이라는 네. 분들이 하나씩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세대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또 이제 격세지감을 느낀다. 예. 이런 평가도 이제 젊은 세대층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 김홍일 의원 별세를 통해 가지고 또 한번 다 이제 젊은 세대도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얘기해 보시죠. 유승민 전 대표 때가 되면 적극 나서겠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기대치가 사실 이제 손학규 대표가 본인께서 일갈하셨죠. 그러니까 그 내가 대표 그만두면 누가 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제 본인이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겠지만은 그것이 나오다 보니까 대안론적인 성격으로 자꾸 이제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중량감 있는 이제 그 대선 후보급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약간 신중한 것이 물론 두 분 아주 훌륭한 자원이라고 좀 판단하고 인지도도 있고 또 그들이 추구하는 정책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전면에 서면은 주목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이 노출했던 문제점들이라는 거는 이념적 좌표 설정이라든지 당연히 어쨌든 뭐 합당하는 과정에서 미리 합의되고 시작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1년 반이 지나도록 해결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대주주들이 나서는 게 생각보다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뭐 당내 구성원으로서 뭐 지켜보고 있는 당원들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지만은 저는 아마 그 중간 단계에서 합의 과정이 굉장히 길 것이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뭐 언젠가는 그러니까 예.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뭐 올해 안으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이제 돌아오신다. 시착될 시기가 올 거라는 건 저는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유승민 전 대표에 의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도 간접적으로 나왔거든요. 저희가 그 이야기 듣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국 정치 상황을 잘 모르니까 자기가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바른미래당 통합 정신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예. 지금은 어렵지만 한국 정치를 바꾸려는 소중한 정당 아니냐. 예. 뭐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들었는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 바른미래당 통합 정신이 훼손되면 안 된다. 뭐 다 이해는 되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글쎄요, 저도 좀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예. 건데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내가 만든 당 건드리지 마라. 그런 뜻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이 쪼개질 위기에 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정신과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그 통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하고 바른정당이 합쳤을 때 그 통합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그걸 훼손하는 다른 움직임,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민주평화당과 뭐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예.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또 바른정당계 의원 중에서 일부가 뭐 한국당 얘기를 네, 뭐 한국당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한국당 예약까지도 티켓까지 예. 끊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거 하지 마라. 내가 돌아갈 자리는 여전히 남겨뒀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까지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한테 지금 구애 손길을 뻗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은 살짝 들어요. 네. 왜냐하면 스스로 유패를 선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어찌됐든 도전을 해서 그럼 뭐 물론 안철수의 책임이다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 어떻게 해보려고 지난 지방선거에 서울시장까지 네. 얘기가 되다가 또 안 됐으니 내가 책임지고 내가 스스로 유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럼 안철수 대표한테 먼저 얘기하기 이전에 저는 유승민 전 대표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을 불러들이기 전에 유승민 전 대표가 좀 더 이런 당내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게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네. 또 뭐 당직상으로 그런 걸 하기는 좀 어렵다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당내 중진으로서 또 당을 이렇게 통합한 한 주축 의원으로서 뭔가 좀 나서서 이제는 얘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냥 뒤에서 계속 머무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좀 풀어나가고 그리고 또 뭐 서로 간에 이견이 있으면 이견이 있는 걸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치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 않을까요? 그 지난번에 그런 시도로 있었던 것이 이제 2달 전에 있었던 연찬회가 있었거든요. 예. 연찬회에서 이제 당의 진로를 고민하자라는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뭐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당내 의원들이 와서 상당한 토론을 거쳤어요. 근데 예. 그 토론을 통해 가지고 사실 모여가던 분위기는 뭐 중도 보수 노선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당이 합심해서 나아가자라는 합의가 거의 나왔는데 좀 마지막에 손 대표께서 이제 발언 신청하시면서 예. 그걸 엎었어요. 나는 진보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승민 대표가 그럼 그 노선 설정을 하는데 관심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거기 참여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사실은 지금은 당 대표께서 그때 나는 진보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보수 중도 진보가 함께하는 정당이다라는 그 정체성으로 그 뒤로 한 3개월 밀고 나오다가 지방선거에서 이제 아니 그 보궐선거에서 이제 아주 안 좋은 성적을 받은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손 대표께서 지금 갑자기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예를 들어 내가 그 선택했던 길이 틀렸던 예. 것 같다. 보수 중도 진보 노선을 동시에 걷겠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길이었다라는 걸 자인하시고 이제 방향 전환을 논의해 보자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뭐 아까 말씀하신 모델대로 다 같이 좀 좋게 해결해야 되는 분위기도 될 수 있겠지만은 그저께도 보면 똑같아요. 보면은 그 말씀하신 보수 중도 진보 노선을 계속 가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론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회의 안 나가는 거고요. 당내 어느 누구도 그거 안 팔린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서 이제 뭐 대표님께 그럼 파시라 그러면은 그냥 네. 실제 메뉴가 그런 게 나오면 사람들이 많이 사 먹을 것 같은데요. 아니, 신기하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어떻게 돼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잖아요. 얼음이 금방 다 있습니까? 녹겠죠. 예. 근데 그 이념은 굉장히 멀고요. 예. 정치에서 바로 앞에 있는 현실적인 정책들을 선택하는 건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의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수니까 보수여야 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정책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선택할 때 그러면 적극적인 의견들을 제기하고 그런 것에서 합리적인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내 앞에 있는 것들을 최선의 선택으로 하나하나씩 선택하는 거지 과거를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정치를 선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지금 어쨌든 당이 이렇게 지금 막 사분오열되는 상황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아침 당장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한다. 이거는 단순히 지금 바른미래당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가서 대권 주자로서 유승민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과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들은 지금 유승민 대표가 뒤에 멀찌감치 뒤에 앉아 있다고 느끼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그런 책임성 있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면서 충돌할 때 하더라도 손학규 대표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당을 끌고 가서 자유한국당하고 좀 더 다른 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그렇게 해야 나중에 가서 이 자유한국당은 좀 더 극우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야 바른미래당을 쳐다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사가 만약 법정 관리 들어가고 무슨 뭐 이렇게 되면요. 보통 먼저 하는 절차가 감자입니다. 예. 예, 기존에 만약에 방식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감저를 하고 그에 대한 지분율을 줄여야지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경영인이 와서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때 합당한 가치를 통해서 회사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이게 돼야지 당이 살아나는 것이지 지금 뭐 이거 뭐 보니까 부채가 100억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지금 이 자본 잠식 상태는 자본을 막 다 쌓아놓고 신규 투자자한테 희석시켜서 들어오라 그러면은 저는 그건 안 들어온다. 병법에서 가장 금하는 것이 축차 투입이거든요.
저기 우리 밀리고 있으니까 군대 다 저기다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만약에 아까 김 선생님 말한 것처럼 유승민 대표 역할이 확대돼야 될 것이라는 데는 저도 공감하지만은 그게 뭔가 일단하게 안 된 상태에서 제 생각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절대 안 팔려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간판을 걸고 있는 동안에는 축차 투입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유승민 대표가 손학규 대표가 물러나야지 유승민 전 대표가 또는 나설 수 있다라고 대표님께서 보시는 허심탄회하게 방향 전환이 내가 좀 틀렸었다. 진보는 그때. 빼겠다. 근데 연찬회에서 했는데 사실 이게 존재하지 않는 이념적 지향성이었다. 그런다면은 좀 생각을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얘기하시면은 물꼬는 틀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옳고 이제 가가지고 뭐 민평당이나 어떻게 뭐 합당을 시도해보고 이런 정치공학이 나오는 순간부터 그거 투자로 들어가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법정관리 기업에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손학규랑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당대표로서 자기 정책들을 내걸고 당대표가 된 거잖아요. 네. 그건 존중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고요. 유승민 대표한테 제가 아까 전 대표한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이 정리되길 기다리지 마시고 판을 정리해가는 과정을 책임성 있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바른미래의 미래가 있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판 다 정리되고 손학규 대표 내려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판 정리됐으니 내가 나갈 때가 됐나? 그리고 나오는 모습이 당당하거나 책임성 있는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그 손바뀜의 과정 속에서 다들 이제 좀 싸우고 이러니까 보통 법정관리인 따로 두고 세주인 따로 두는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당 지형에서 제3지대 실험은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저는 그거는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양극 체제 하에서는 3당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의 양극을 바탕으로 형성된 정치 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양극으로 쏠리죠. 그런데 정치판은 어떻게 다극으로 만드냐는 그거는 3당 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저 개인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세대를 위주로 결집한 정당이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산업화 세대를 위주로 결집한 정당이고 굳이 이제 3극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면은 지금 민주화와 그 산업화 영광에 눌려가지고 그 기득권에 눌려 있는 젊은 세대를 청년들, 결집할 예. 수 있다면은 그 2030 세대의 그 신세대를 결집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극이 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역사상으로는 지역과 이념만 통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3극 체제보다는 뭐 영호남 아니면은 뭐 보수 진보 이런 양극 체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양당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저는 충분히 3극 체제를 아까 저는 이렇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세대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3극을 구성할 수 있는 4극을 구성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충분히 정당화할 수 있다 보고 저는 마크롱이 뭐 중도니 뭐니 그러는데 저는 뭐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보수 진보 사이에서 어설프게 중도로 넣으려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저는 마크롱 같은 사람이 3극을 찾아내는 사람이 좀 보는 거죠. 보면 알겠습니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